예, 반갑습니다. 오늘 당신의 책이죠.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게 우선 미리가 아니라 우선 이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고 될 것 같아요. 어, 감상문, 발제문 이거 올려주시는데 오늘이 지금 이 영상 찍는 이 시간이 화요일 오후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제 한 사람, 그 다음에 감상 9명, 10명이 올렸어요. 2명은 안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거 저기 이 소설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거를 발제문 읽고, 감상 9명 거 읽고, 그리고 다시 또 정리해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도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미리미리 그 약속된 시간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저 혼자 생각인데 우리 이거 내일을 위한 연간하고 이렇게 작품직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강 신청할 적에 냈던 작품을 하나로 묶어서 작품직으로 묶어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를 한 게 언젠데 제 생각에는 내 작품은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을까? 또 우리 수강생들 다른 사람들 작품은 어떤 걸까? 아마 글쎄 저 혼자 생각인데 다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또 저걸 했잖아요. 저 발제자를 미리 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째 주 정도에 내가 이걸 발표할 거다라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발제할 거 미리 다 읽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수요일에 다음 주 이제 예고를 하면은 일요일까지 충분히 저는 발제하고 감상하고 써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면 좀 잘 올려주시고. 자, 발제 부분부터 봅시다. 우리 이순자님은 이게 우리 전화기죠? 전화기 거기 그 카톡도 서투르시고 컴퓨터 사용도 서투르시고 HWP 아마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순자님은 거의 다 손으로 다 쓰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활용을 잘 못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발제 올린 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우리 이순자님은 자기 자신이 맡은 발제할 작품 제목도 틀렸어요. 당신의 책을 읽고 이랬는데 당신의 책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책이죠. 당신이라는 책. 제목도 틀리셨어. 그 다른 분들한테도 발제 올리실 적에 가능하면은 줄거리를 참 자세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발제하는 사람은. 뒤에 감상 쓰실 분들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줄거리 쓰면 되지만 발제하는 사람은 줄거리를 참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 이순자님 너무 간단하게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발제 올리실 분들은 줄거리 자세히 쓴다는 것, 그 다음에 인물 다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성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시점이라든가 뭐 사건이라든가 이런 요약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제까지, 그 주제까지 써놓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느낀 점, 느낀 점을 쓰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소설을 읽고 좋았던 점은 뭔가, 나빴던 점은 뭔가,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보탠다면은 저한테 질문할 거,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함께 생각해 볼 문제, 이런 거를 이렇게 뒤에다가 써 주시면은, 그러면은 발제로서 충분해요. 발제를 왜 하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강의실에서 발제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발제자가 발제문을 올리고
그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이 작품은 줄거리가 어떻고 인물이 어떻고 구성이 어떻고 뭐 사건 그다음 뭐 이 주제가 뭐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생각할 적에 이거 이러이러한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나쁜 것 같다.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같이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제자를 정한 겁니다. 뭐 발제자가 뒤에 수강생들처럼 그냥 똑같이 감상만 써서 낼 것 같으면 굳이 뭐 발제자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죠? 저 이순자님 서투르셔서 컴퓨터 서투르시고 더군다나 아래야 한 걸 또 서투르셔서 못한 거다, 잘 못한 거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번에 잘하세요. 그 다음 제일 먼저 올리신 분이 김상범님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근데 하나 또 칭찬할 게 김상범님 줄거리 참 매끄럽게 잘 써주셨죠. 그래서 어쩌면은 줄거리만 읽고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김상범님이 저 줄거리를 참 잘 써주셨어요. 저 감상 보겠습니다. 네. 이거 저기 그 대부분의 저 수강생들 느끼셨겠지만 여기 저 우리 저 김상범님이 쓰신 거 글의 내용과 복선 구성 등이 탄탄하고 작가의 깊은 내공이 잘 드러나는 글이다. 예.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도 앞에 우리 저 앞에 작품 뭐였죠? 그것도 당신 나왔었죠? 제목이 아주 좋고 글 내용도 좋고 문장도 좋고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쓰시면은 뭐 조금만 더 하시면은 이제 뭐 소설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와 그 아이를 입양한 성여사의 만남과 헤어짐을 적은 글이다. 그렇죠? 주인공이 시무는 처음에 집착하는 버릇인데 그 버릇이 주는 의미가 가슴 아팠던 모양이에요. 우리 김사범님. 그 다음에 친구인 성준과의 다툼으로 학교로 찾아온 성여사와 선생의 대화에서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시무는 성여사의 손을 더욱 꼭 쥐고 성여사는 꾸지람 대신 자장면을 사주고 달래준다. 이게 우리가 흔히 키운정이라고 그러죠. 그 키운정이 잘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때부터 두 사람은 암묵적으로 불안한 일이 있으면 서로를 안아주는 것으로 위로하고 그다음에 두 사람의 심리 상태를 눈으로 보는 듯해서 좋았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요거는 좀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한국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입양 아이들이 느끼는 결핍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시문을 뺏길까 울며 고민하는 성여사 그리고 뭐 출산율 통계청 자료까지 이렇게 제시하면서 입양도 자녀를 두는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의미 없는 편견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입양아 문제를 생각했다.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같이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제목이 당신이라는 책이잖아요. 네. 당신이라는 책. 우리가 책이라 그러면은 북이라고 그러고 어떤 단어를 쓰건 간에 책이라 그러면 흔히 우리는 마음의 양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양식. 아니 보물 이렇게 되죠. 어떤 지식의 총체 아니면은 내가 살아온 걸 쓴다 그러면은 내 삶의 총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당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책 속에는 요 당신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과연 이 소설 속에서 누구냐 이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여사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란 책은 성여사겠죠. 성여사. 성여사인데 이 성여사보다도 성여사가 맡아서 키운 시문이라는 이 소설 속의 화자, 그 화자의 삶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소설 읽어서 다 알다시피 첫 장이 없잖아요. 첫 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내용이 책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장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첫 장이 없고 마지막 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처음과 끝이 없는 거고 중간만 있는 거죠.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문이라고 하는 이 저 관찰자가 느끼고 있는 자신의 삶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 왜? 물론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날 때의 기억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삶의 첫 장, 그러니까 자기 삶을 담은 책의 첫 장은 태어나고 뭐 그다음에 뭐 조금 자라고 뭐 이렇게 유아기, 유년기 뭐 이럴 텐데 이미 유아기 때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걸 성여사가 받은 거죠. 응? 잠시만 맡아주세요. 응? 금방 올 거라고 그래놓고 성여사가 맡아서 키웠어요. 키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 존재가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시문의 입장에서는 첫 장이 없는 거예요. 첫 장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대목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대목에 뭐가 나오냐면은 아직 시문의 마지막은 없지만 이 마지막은 성여사의 마지막은 있단 말이야. 성여사. 즉 성춘배죠. 성춘배라는 이 여자의 마지막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소설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적에 여기서 당신이라는 책이라는 이 소설에서 결국 작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주제라고 얘기해도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작품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소설들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유명한 소설들 우리 한국에 발표된 모든 소설들 다 합쳐가지고 주제가 뭘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아니,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사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든 예술 그것의 제일 큰 세 가지 화두가 요거예요. 요 세 가지. 이걸 흔히 우리 존재론이라고 그러죠. 존재. 예? 아이고, 엉망으로 썼습니다. 존재를 따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게 결국 철학적인 질문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종교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그런데 이 소설의 주제를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결국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여기서 작가는 이 글을 쓴 사람은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풀어보는데 그 풀어보면서 뭐로 풀냐 하면 바로 책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이 시문이라는 사람이 계속 소설 어느 책이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찾잖아요. 그 마지막 문장,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찾는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첫 문장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출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 꽂힌 거지. 이게 나중에 이제 지수라는 그 학생을 만나가지고 그 지수라는 학생은 여기서 시문은 모든 책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수라는 그 아이는 오히려 모든 책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칼로 오려 가져가잖아.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
그게 없으면은 궁금할 거 아니냐. 그래서 책을 더 사서 읽을 거 아니냐. 엉뚱한 색이죠. 엉뚱한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런 엉뚱하지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첫 장과 마지막 장이라는 면에서 이 시문이하고 지수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약하죠, 그죠?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이 시문이하고 지수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얘기가 이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약하죠, 그죠? 그런 건 있어요. 나는 이거 읽으면서 자꾸 존재론과 이 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첫 장과 마지막 장,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이렇게 거기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이 글 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주제를 풀어내는가에 관심을 두었는데, 여기 김상범님은 출산율, 그 다음에 뭐 입양 문제, 입양아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읽지 못한 부분을, 물론 그런 거 느낄 수 있겠죠. 느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소설의 어떤 주제, 핵심보다는 소설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서 어느 한 부분, 주변을 건드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이유진님 거 봅시다. 이유진님도 여기 뭐냐면은 또 얘기를 하나 나오는 게, 지수 학생의 부모가 운영하는 책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책방 이야기가 뭔가 좀 어색한 거죠. 뒤에 보면 또 다른 수강생도 지적을 했는데, 이 지수의 부모가 운영하는 책방이 이 송여사가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모르는 것처럼 나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묘사한 문장이, 묘사하고 서술한 문장 속에 송여사가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아는 것이기도 하는 그런 거죠. 물론 마지막에 송여사가 주문을 했죠. 어디에다가? 이 지수 부모가 운영하는 책방. 밤에만 여는다고 그러나? 퇴근길에 들려서 책 보고 가라는 건데, 그 책방이 소설 속에서는 없어진 걸로 돼 있어요. 한때 뭐 이렇게 하다가 없어진 걸로 돼 있는데, 없어진 책방에 가가지고 송여사가 시문이 생일에 맞춰서 책을 주문했는단 말이에요. 선물하려고. 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송여사가 참 좋아함직한 책방이라면은 송여사는 모르는 책방이잖아요. 그런데 송여사가 아는 것처럼 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송여사가 그 책방에다가 시문의 생일에 요걸 배달해 달라고 주문을 해놨고, 그리고 없어진 책방에 가서 어떻게 주문을 했을까? 없어진 거거든요, 책방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작가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많을까 하는 거죠. 책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권의 책이 인용이 되고 작가가 인용이 되는데, 이게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소개하고 그 책에서 문장을 인용하는데, 그 문장 인용된 것이 소설의 사건의 전개, 이거에 녹아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이유진님처럼 이렇게 어색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소설 내용과 조화를 이룬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책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송여사가 죽은 후 생일에 배달됐어요. 책이 배달됐는데, 이 시문의 입장에서는 그 책이 이미 있는데 안 읽었어요. 그런데 생일에 배달된 것을 보고, 이거 송여사, 즉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아니에요? 키워준 어머니가 자기에게 선물로 준 책이니까 읽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책의 내용과 아니면 어떤 문장을 구체적으로 인용을 하면 어떨까. 그 책의 내용이 꼭 실존하는 책이 아니어도 좋아요. 실존하는 책이 아니어도 좋고, 작가 이름도 그냥 글 쓴 사람이 만들어내도 돼요. 그러면서
마치 소설 속에 아니 이 저 소설 속 현실 속에 저 시문이가 그 책을 받아서 읽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 이런 내용까지도 글 쓴 사람이 만들어내면 돼요. 어떻게? 이 소설의 어떤 사건의 전개와 주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이 실제 있는 책이라면은 실제 있는 책에서 인용하면 되고 아니면은 작가가 만들어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유진님 얘기한 것 중에 이야기 구성을 이지수 학생과 관계에 초점을 맞췄으면 더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이 성여사하고 시문하고 관계. 그래서 시문의 책, 성여사의 책. 결국 뭐예요? 성여사의 삶, 시문의 삶.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여사의 삶이 더 자세히 나오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 우리 이령님 거 봅니다. 이령님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그 다음에 표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령님이 지적한 거 꼭 여러분들도 보세요. 읽고 내가 쓴 작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다른 소설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에서 내용과 제목을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갔나? 감독님, 이거 좀 보여볼까요? 이거 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서는 우리 작품집에서는 어디냐면은 54쪽 위에 부분이에요. 54쪽 위에 부분.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이게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붙어 있는지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요거를 이령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요거 인용된 거 아니에요? 인용된 거 따로 구분하세요. 따로. 그리고 여기 책 이름은 이렇게 꺽쇠표로 묶어주는 게 좋아요. 작은 따옴표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인용이 나오죠? 요 인용도 이렇게. 요거를 잘 보세요. 저기 영상 돌려서 다시 보세요. 요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요거 인용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작가의 서술에 이 글을 쓴 사람의 서술이에요. 그 다음에 요 나무를 심은 사람의 또 그 책 내용이에요. 이거 또 인용됐어요. 그리고 또 서술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형식은 이런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이 사건을 전개하는데 그리고 이 서술하는데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만 표현하는 형식은 소설 속에 표현하는 형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뒤에 보면은 다른 어떤 분이 또 그런 거 얘기했어요. 이거 저작권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전혀 관계없습니다. 소설의 다른 사람의 작품,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라든가 이거를 소설 속에 인용하는 건 전혀 저작권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용하도록 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시 인용된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 인용해도 되고 소설을 인용해도 되고 소설에서 이렇게 문장을 인용해도 되고 다만 이 문장이 이렇게 서술 속에서 잘 녹아 들어가 가지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 생각인데 요거는 요 부분에서는 큰 의미를 주지 못해요. 왜 그러냐? 구성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령님이 다른 소설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에서 내용과 제목을 구분해 주면 좋겠다. 네, 맞아요.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 형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저 영상 돌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작가가 인용한 나무를 심는 사람의 인용 부분이다. 그러면서 성여사 사고 후 이 부분을 인용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봤다. 맞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지적이에요.
요거 구성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나무처럼 은빛 머리가 서글프게 반짝였다. 묘사가 어색한데 왜 어색할까요? 다시 읽을게요. 햇살에 반짝이는 나무처럼 은빛 머리가, 까지는 괜찮은데 서글프게 반짝였다. 서글프게 반짝였다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떠올라요. 그러면 햇살에 반짝이는 나무처럼 은빛 머리가 반짝였는데 그 앞에 서글프게라는 부사가 들어가니까 응? 반짝이는 건 반짝이는데 서글프게 반짝이는 건 뭐야? 안 닿았죠. 그게 안 닿으니까 이령님은 묘사가 어색하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어색한 게 아니라 서글프게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다른 분들도 요거 저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학생은 내 손에 들고 있는 종이로 눈이 미끄러져 내려간 순간 뛰기 시작했다. 요거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요 감독님 요거 좀 보여주실래요? 요거 보세요. 학생은 내 손에 들고 있는 종이로 눈이 미끄러져 내려간 순간 뛰기 시작했다. 눈은 다른 단어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이랬는데 이 왜 지금 저 이령님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은 요거 요렇게 고쳐볼게요. 학생의 눈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종이로 미끄러져 내려간 순간 뛰기 시작했다. 이러면 돼요. 그럼 결국 뭐냐? 주어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주어가 두 개가 나와서 그래요. 어떻게 돼요? 학생은 주어죠? 눈이 주어죠? 이렇게 이걸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될 적에 학생은이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 속에 눈이라는 주어가 또 들어가니까 뭔가 어색하고 그래서 눈을 다른 단어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느끼신 거예요. 이것을 문장, 그 문장의 어떤 구조 이걸로 설명하면 요겁니다. 요거 학생의 눈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종이로 미끄러져 내려간 순간 야 눈이 어떻게 종이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즉 학생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종이를 봤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좋은 표현인데 이렇게 고치면 참 좋았겠죠. 다시 다른 것도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오후쯤 출발한다는 전화를 받고 분리수거 쓰레기 이거 지적하셨는데 이령님이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죠.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잔인한 봄이 진달래꽃 좀 타오르고 있었다. 여기서 이게 어색하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잔인한 봄이 두 번 쓰였고 뒤에 또 나옵니다. 잔인한 봄이라는 게 여기서 어색한 거예요. 왜 어색한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꼭 요건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감독님이 자르라 그러네요.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